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최창렬 교수, 금주의 뜬 인물 누굽니까? 뜬 인물은 이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를 꼽았습니다. 일단 워낙 뭐 여러 그 후보들의 그 정말 파상 공세를 견디고 62.8%의 지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던 일인데, 그리고 배신자 프레임이며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변화와 그 개혁을 바랐던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한동훈 대표, 어쨌든 뜬 인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자,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그 붕붕 뜬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골랐습니다. 시체말로 이제 방방 뜬다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최상병 특검 청문회라면 검건희 특검 청문회 보면 정말 와, 그 뭐 종횡무진 거의 뭐 정청래 위원장이 스타 플레이어가 아주 상당히 돋보였다. 근데 이렇게 사실 붕붕 뜨는 것이 본인은 사실 언론의 주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 민주당이나 중도층으로부터 좀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방방 뜨는 거를 조금 이렇게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청래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두 분 다 주목은 받는데 이게 중도층 확장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금주의 진 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역시 원희룡 전 후보죠. 원희룡 전 장관이 상당히 한때는 각광을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이번에 뭐 졌다고 해서 진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너무 네거티브로 일관했고, 또 네거티브도 네거티브입니다만 과도할 정도로 너무 개혁적인 이미지가 안 보였다라는 거. 과거에 뭐 남원정 할 때 그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나이도 뭐 젊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는 건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이번에 또 원희룡 전 장관의 그 과거의 개혁적인 이미지는 거의 저는 뭐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해서 언론에서는 당분간 잘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진인물이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원정 얘기 꺼내셨는데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그게 벌써 20년도 더 전 일이에요. 지금 뭐 그 얘기 꺼내는 것도 정병국 형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게 한나라당 때 그게 옛날에. 아니 20년도 더 전 일이라니까요. 최준 원장, 금주의 진인물. 그러니까 야당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인데 후보자인데 보면 이진숙 청문회가 아니라 거의 법과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법과 문제만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만 또 이진숙 후보의 이렇게 빵이나 와인 문제가 참 법과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는 게 참 민망할 정도다. 그래서 참 이제 뭐 대통령 아마 방통위원장 위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임명하겠죠. 뭐 높겠지만 참 개인적으로 많이 좀 스타일이 국이었다고 표현할까 많이 법과 문제로 좀 붙고, 그리고 이렇게 3일 동안 법과로 특정 사안 하나로 연달아 3일 동안 아마 청문회를 한 경우도 좀 보기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보기가 민망한 그런 청문회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로 거론해 주신 분들의 소재 삼아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정리해보고요. 또 지금 방통위 사태까지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바죠, 한동훈 대표? 그렇죠. 뭐 다 뭐 이 자리에서 예상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예상했던 거고. 근데 생각보다도 지지율이 많이 나왔습니다. 득표율이 높았고 그만큼 국민의힘의 그 당심이라는 게 지금 현재 여건이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강력하게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동안 원희룡이며 뭐 나경원이며 이런 분들 얘기가 뭐 계속 있었습니다. 오래된 정치인들인데
일단 이분들에 대한 식상함이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예.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 가지고는 뭐 이분들이 꼭 대선에 출마해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분들이 당의 간판이 돼서는 국민의힘 특히 보수 정당의 어떤 변화와 쇄신 개혁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겠다라는 미래 그런 비전을 찾을 수 그렇죠. 없다 찾을 수 그런 그래서 거죠. 대안과 변화가 반영된 선거 결과였다. 음. 그래서 결국은 당심도 궁극적으로 민심은 따라가게 돼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근데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될지 뭐 예. 일부가 될지 모르지만 자꾸 영남 당심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당원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런 당심에 정말 부응을 하는 것인지 이따만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또다시 윤 대통령이 아직도 권력이 오래 남았으니까 3년 가까이 또다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예. 완전히 더 이상 뭐 보수의 미래는 없다. 뭐 지켜봐야지 할 일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만찬을 했는데 네. 러브샷도 했다고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낙선한 대표 후보들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한 것을 두고 한편에서는 당의 화합을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동훈 혼자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던데 최진 원장은 어떤 해석입니까? 그러니까 63% 당심 민심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과 국민들이 이 한동훈에게 확실하게 기회를 준 이번 그 투표일이었다. 근데 저는 이제 결과론적인 분석이지만은 당초에 한 50% 중후반대 정도로 1차에서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자 익심 논란이 나왔을 때 예. 적지만 표가 좀 떨어질 거라고 봤었죠. 그래서 50% 초반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조금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봤었죠. 근데 막판에 투표하기 전날인과 당일날 김건희 여사의 이제 검찰 수사, 예, 조사 예. 요 논란이 생기면서 저는 당심들이 상당히 좀 돌아섰다고 봅니다. 이게 좀 안 되겠구나. 우리 대통령과 그 부부가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그래 막판의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결국 저는 63%까지 갔다고 보는 거죠. 예. 막판에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예. 그리고 그 만찬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낙선자들까지 부른 거. 저는 뭐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었고 모처럼 상당히 대통령이 그래 정부적인 감각을 보여준 것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다음 날 그랬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대통령 코멘트 중에 지금도 귀에 남는 게 한동훈 대표가 외롭지 않게 주변에서 도와달라라는 말이 상당히 깊이 뇌리에 남아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그 표현이 너무 절묘하게 딱 그 와닿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냐 아니면 한 대표 혼자 못하게 말리라는 거냐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게 도와달라라는 말 표현으로만 본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세게 도와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이는데 이후에 이제 당장 뭐 최상병 특검 문제 처리하는 거 보면은 그 말의 뜻이 의미가 뭔지를 금방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단합과 화합을 모색하는 의미도 있겠죠. 낙선자들도 부르고 주요 당직자 불러서 같이 먹는 거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그 당이 어려운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바로 그게 이제 당심에 반영돼서 이 63%가 나타난 건데 전 새 지도부를 따로 불렀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힘을 실어줘야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이 무슨 반윤을 갈 분들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당은 화합하게 됐어요. 대통령이 지도부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그게 단합이 된다고요. 오히려. 네. 근데 지금 만나서 좋은 얘기 했죠. 단합하라, 뭐 화합하고 외롭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는 외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얼마나 그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만나야죠. 단둘이 만나거나 뭐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모르죠. 저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전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뭐 심한제가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에 견제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다른 분들 다 같이 불러가지고 당시 다 그 둘이 뭉실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새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니죠. 모양 자체는 그래서 여전히 당 대표와 이 지금 대통령 용산과에는 상당한 긴장이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일단 한동훈 대표가 63%로 상당히 큰 표차로 됐기 때문에 예. 일단 공을 한 대표한테 넘어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당분간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과의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유한 관계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막상 한동훈 대표가 큰 표차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행보를 조심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면 한동훈 그 차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제3자 특검법을 당초 본인이 공언했던 대로 그렇게 세게 밀어붙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당에 이미 상당히 약간 여론 말투가 조성을 바뀌었어요. 예, 말투가 좀 바뀌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특검 실시하면요. 그게 경찰 뭐 수사관들이 해서 한 100명 달라붙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차별화를 했지만 막상 당 대표가 된다면은 상당히 좀 로우키 낮은 네. 자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한동훈 네. 대표가 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내 국민힘 통합 차원에서도 저는 바람직하다. 다만 민심과 동떨어진 이런 전략이나 메시지를 대통령이 할 경우는 그때는 상당 부분 좀 제동을 걸거나 또 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산평 그 문제는 지금 의원총회 같은 걸 거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민주적 논의를 거쳐서라고 표현한 게 네, 바로 그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고. 당론으로 발의를 하더라도 발의권은 현직 의원한테 의원들이 있으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 했어요.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을 했으니까 이거 뭐 당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재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걸 찬성할 수는 도저히 없는 거고 수정 제안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당론은 일단 무조건 반대거든요. 예, 특검 자체를 예.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그 상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최근이 아니죠. 며칠 전에 그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장동혁 최고가 한동훈 대표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 사람 얘기가 이게 부결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 실익이 없다. 특검 논의 자체가 실익이 없다라고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수정 제한도 없던 걸로 한다? 그거는 63%의 당론에 맞지 않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살 얼음판 속에서 추이를 보면서 상당히 호흡 조절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네. 공수처 수사 결과 나왔는데 뭐 민심을 읽어보고 뭐 필요하다면 그 한동훈 대표가 낸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우리는 추진하겠다든지 그렇겠죠. 뭐 이런 선택을 그렇게 하는 할 겁니다. 쪽으로 정리되지 않을까요? 최진 원장님. 예, 저는 이제 방금 김건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현안들이 아마 결정해야 될 게 많지 김건희 문제는 않겠습니까? 좀 이따 또 좀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방금처럼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이거를 결정하는 게 100%라고 한다면 제가 조언한다면 민심은 50% 정도 반영을 하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윤심 대통령의 생각을 한 30% 반영하고 한동훈의 생각은 20%를 반영하는 것이 이야, 과학적인데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차원적인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지금 숫자로만 말씀드린다면 민심 5, 윤심 3, 한심 2. 예. 근데 민심과 윤심이 다를 때는요?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 X, 종합 점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X, 하나는 O라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종합하면 간단하게 나누니까 민심 5가 한심 2심 하면 예. 뭐 당연히 뭐 결론이 쉽게 나눠지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 염두에 두면 서로 갈등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저는 핵심적인 이 갈등이 뭐냐면 다른 사안 같으면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문제 같으면 양보할 수 있어요 서로. 네. 이게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 그렇죠. 대통령 본인이 수사의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5대 3대 2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네. 대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약간 서로 접합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대통령 부부가 같이 연루돼 있는 사안들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그게 과연 경쟁적 협력 관계로 가겠지만 협력적 긴장 관계도 가겠지만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결국은 언젠가는 분명히 자기 입장을 내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디올백 문제나 우리 김건희 여사 잠깐 문제가 교통정보 듣고 계속 그렇습니까? 토론 이어갑시다. 1시 32분이에요. 서휘영 씨 교통정보 전해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 4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일대 혼잡하고요. 고속도로 위로도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상향열 6교 1차로에 화물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대구 쪽 대동요금소에 승용차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차로 변경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체는 수도권 쪽으로 늘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에서 진부 2터널까지,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정체고요. 새마을 일대와 또 여주 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에서 화도 지나는데 40분 이상 걸립니다. 반대 양양 쪽도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정체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광주 휴게소에서 동곤지암 지나기 어렵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정안휴게소에서 인풍교까지 정체입니다.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이동량이 많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당진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을 더합니다. 또 지나서 일찍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전국 최민희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방위원장의 얘기를 제가 꼽았는데요. 그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그제 뭐라고 얘기가 있었냐면 그 전에 그 김장겸 MBC 사장을 이제 교체한 게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진수 후보자가. 그랬더니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다. 전 이 말을 일단 꼽았어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후보자의 말에 대해서 위원장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후보자의 뇌 구조 이거는 저는 이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전 뭐 이건 아주 위원장으로서 할 말도 아니고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리 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한 건데 예,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저 이 말은 정말로 이건 해서는 안 된 말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아까 전반부 얘기하면서도 이제 네. 정청래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다라고 했던 바로 그런 연장선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진 원장은 금주의 한마디. 네, 두 개를 꼽았는데 하나는 똑같습니다. 뇌구조. 네. 이건 아무리 해도 뇌구조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라는 거. 하나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멀리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외롭지 않게 해라. 이 말을 딱 그동안에 한동훈은 상당히 외로웠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이후에도 만약에 당대표가 외롭다면 그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외롭지 않게 당 윤한 갈등이 잘 조절이 되고 잘 함께 윤한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롭지 않게가 진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라는 뜻일지 네. 한동훈 대표를 잘 견제하라는 뜻일지 이제 그걸 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죠. 일단 외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평범하지 않은 표현이기 알겠어요. 때문에. 알겠어요. 아까 이제 우리 쪽 이야기 나누던 거 연장선상으로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아무리 봐도 지금 민주당도 다시 또 법안을 내겠다라고 하지만 뭐 상황을 좀 보더라도 그 뭐 이제 수사 결과가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특검법을 내면 그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주장인 뭐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붙이자라는 식으로 논의를 풀어간다면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그렇죠. 그게 같고 가장 크겠죠. 더 큰 게 이제 아까 얘기하신 김건희 여사 관련인 네. 것이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논란은 있지만 검찰 수사까지 끝냈단 말이에요. 관련자 수사는 다 끝냈고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 조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며칠 안에 진짜 며칠 안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거든요. 네. 뭐 무혐의면 무혐의, 뭐면 뭐. 근데 뭐 지금 현재로서의 예상은 거의 무혐의로 검찰이 그럴 것 수사 같아요. 결과를 낸다고 치면 그럼 이제 당장 야권에서는 특검법이나 뭐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지금 그 대통령실의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 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무슨 국민 앞에 간접 사과하는 표명 비슷하게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으니까 오히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본인의 어떤 공식 사과 같은 것도 검토되지 않겠나라는 말들이 나오던데 네. 이제 그런 국면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는 어떤 스탠스를 또 국민의힘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변수 아닐까요? 그렇죠. 공수처 수사가 끝나더라도 분명히 이 야당에서는 수사 결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할 공산이 커요. 예. 그때 이제 공수처에서 뭔가 수사가 좀 진전되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로 또 사실 좀 미진한 면이 좀 있어요. 속도도 느리고 말이죠. 그렇다면 공수처 수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아마 이 지금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될 거고. 커요. 또 그래요. 그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제 검찰 결과 나오면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야당이 이제 검찰 수사 끝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할 겁니다. 이거 네. 봐라. 네.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 무혐의나 이렇게 뭐 수사권 종결 아니 뭐 공소 종결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갈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애매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그래서 할까요? 전 저기 그 최상병 문제는 수정 제안을 또 낼 겁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지향성과 정체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면서 그거를 충분히 이제 토론을 해서 이제 설득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야당의 또 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야당이 끝까지 원래도 법보다도 독한 대로 간다, 독한 걸로 내겠다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못할 거예요. 야당도 더 이상. 그 합의를 끌어내고 그리고 당내에서 어쨌든 수정 제안 쪽으로 가자는 쪽을 끌어낸다면 성공하는 거죠. 네. 그게 관건이에요. 네. 그게 거기서 과연 용산이 정말 외롭지 않게 도와줄 건지 도와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 그게 구조적으로 대통령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준 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건 너 왜 이렇게 진즉하지 못하고 질질 끌었냐라는 거 하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도 위협해서 대통령 재사과에 그것도 위협해서 검찰 다시 소환 조사하고 또 김건희 간접 조사하고 이제 나중에 대국민 사과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 민심이 원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원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런 점이 늦었다라는 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기왕에 검찰 조사를 받고 또 사과를 할 바에는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드냐는 거죠. 네. 확실하게 기왕에 조사를 받을 바에는 검찰 내에서 비대면으로 비공개로 얼마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변호사 통해서 간접 사과하느니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으며 그러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도적인 장치 그다음에 팍 낮은 자세를 보이면 이 김건희 여사 디올프 문제는 무혐의치를 해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꾸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제 막판에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이제 발표하고 김건희 여사가 언젠가는 대국민 또 사과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국민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는 이게 왜냐하면 예. 어차피 지금 물론 이 최재형 목사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행정수사 적절치 않죠. 나쁜데 예. 나쁘게 보이는데 어쨌든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이 분명히 있어요. 예. 이건 사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자꾸 예. 사과를 진작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전 거기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 왜 사과를 한다고 왜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거 뭐 어떤 단지 문제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 논란이 좀 적어질 수 있죠. 예. 그럼 법률적인 문제 여전히 있는 거죠. 자꾸 사과를 진작했으면 없는 문제를 왜 키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예. 전 그거는 이 정치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의 행동의 적절성 여부와는 별개로 예. 네. 어쨌든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물론 대통령 부인의 처벌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럼 대통령은 언제 알았냐 이런 것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과를 진작했으면 문제가 없었다. 예. 이 말은 전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요. 뭐 김영란법 위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탁의 문제를 아니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처벌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예. 청탁 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우자의 남편이 공직자면은 그 인지 시점에 따라서 언제 신고했냐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 그게 중요한 쟁점인데 아직은 모르거든요. 예.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그것도 거죠. 조사 대상이 된다는 거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아무리 몰카 작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300만 원째 받은 이 정도 사안은 사실 영부인 관련된 사안은 사과를 하고 하는 수준에서 진즉 끝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거 길게 끌어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해서 키울 대로 키워졌다고 보는 거죠. 저는 더 많이 키워진 건 맞는데 예, 법리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심, 지난번에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민심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수습이 가능한데 또 조사를 받으면서 키워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되는 게 대국민 선언을 지금 여론으로 본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가 그 여론 대국민 선언도 일단 그 태도라든지 혹은 그 내용에 따라 또다시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분명히 낮은 자세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단 들어섰으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쟁점으로 최장병 특검 문제 또 김건희 여사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의 문제 등등을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법으로 앞으로 이런 걸 청취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게 국민의힘 당내에서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지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가이드해 드린 거고 네. 아직은 현실이 안 됐으니까 좀 더 두고 보고요. 국회 상황으로 가서 아까 전반부에도 이게 나왔던 지금 방통위원 제로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연결시켜서 방송사법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 거의 밤을 새워가며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고 야당은 반대 연설, 그러면 민주당은 또 찬성 연설, 정말들 열심히들 국회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저 솔직히 제가 이 방송에서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국회가 그렇게 치열하게 바쁠수록 국민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방송사법 하루에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는 걸 아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오늘 방송법은 오늘 새벽에 통과됐죠.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네. 하나씩 24시간씩 필리버스터 하고 하는데 바로 이제 또 종결하고 또 의결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건데 국회가 언제까지 이러한 식의 웃지 못할 이런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방송법이라는 건 방송 관련법들, 방송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공영방송들에 대한 이 장악 주도권들 다툼이거든요. 100% 그거죠. 100%입니다. 예. 지금 KBS를 누가 갖느냐, MBC를 누가 갖느냐. 그게 이제 지난 정권 때도 얘기가 되어 왔던 것들이었고 그 부분을 이제 이 지배 구조를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만 이걸 또 야당은 또 이건 야당이 지금 이 MBC 사장을 이게 지금 현재 상태 유지하려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여야 입장이 이게 주어만 바꾼 말이죠. 똑같습니다. 아주 여야가 바뀔 때가 맞아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게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돼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KBS, MBC 지배구조 바꾸려고 얼마나 그때 막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정권에서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거를 여야가 그걸 깊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히려 이게 필리버스터다. 필리버스터는 거 아시다시피 야당이 하여튼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이게 예, 방어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좀 여당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 요즘 보면은 완전히 여야가 바뀐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의회 권력이 대부분이 사실 야당으로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법사위도 그렇고 말이에요. 운영위도 그렇고 보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힘들겠다. 힘들 것 같다. 모든 앞으로 특검이라든지 법안 처리를 방송법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앞으로 앞길이 정말 캄캄하고 산 넘어 산이다. 그럼 방법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뭡니까?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 사안에서 대통령 한 발 물러서서요. 제가 얘기했지만 지지율을 올리는데 총력을 해야 되고 그 총력 올리면 민생에 올인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정치를 정치적으로 대응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회 권력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야당으로. 민생은 민생인데 이것도 해결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아니요. 되는 거예요. 해결만 방법이 없다. 이런 거는 당에 넘겨야 된다고 그래요. 상당 부분. 아니, 그러니까 당에 넘기는데 대통령이 나서면. 그래서 이거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일단 거부권 행사한 그 법이 돌아가서 더 이상 수정 제한이 안 돼요. 수정 교정이 안 되는 거니까 거부권 행사를 보류하고 자제하고 이거를 다시 논의합시다라고 공을 남겨야죠. 여야가 같이. 그래서 그러면 야당에게 공을 넘김으로써 야당도 좀 명분이 생기게 만들어서
이게 완전 지금 이게 치킨 게임 같은 거거든요. 방송법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일단 거부권 행사 좀 자제하고 예. 그리고 민생대로 하고 예. 그럼 이거는 민생 법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네. 이제 방송법 관련해서 본다면 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방송법에 관한 대안을 내도록 해라. 지금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제 그런- 야당과 협의를 해봐라 좀. 근데 야당도 제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대안을 내고 뭐 야당하고 협의하고 하는 등등의 전제는 한마디로 지금 MBC 사장을 교체하지 않아도 좋다. 당분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해야 건데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잖아요. 당장 교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장 라고 지금 하고 그렇다면 이제 있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핵심 쟁점인데 그건 조금 양보해서 좀 다른 거를 좀 KBS 이런 거 좀 놔둬라. 예를 들어서 여권이나 야권이 서로 양보씩 해줘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생각들만 하니까 계속 법안 입법으로 가고 거부권 행사하고 또다시 부결되고 이런 거가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각자의 성향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서로도 알고 우리 국민이 다 아는 거니까 조금씩 그러면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예. 안 하겠다면 못 하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지금- 서로 양보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특별한 대안이 아무도 제시할 저는 이게 방송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상병 문제, 김건희 문제 여러 가지 큰 대형 이슈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당에 넘기면 일임을 하면 충분히 타협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다 각각 큰 대형 이슈에 대해서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게 협상을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당에 한동훈 대표에게 일임을 한다면 분명히 저는 어떤 타협책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용산이나 대통령이 이 이슈를 다 틀어쥐고 내 구도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해답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의회 권력이 상당 부분 넘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매일 보여주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2년 동안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물러서 한동훈 대표가 됐으니까 앞으로 전권을 하고 미리미리 해서 그 해결책 못하면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정치적 바닥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 저는 타협책을 찾아낼 거라고 봐요. 저는.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심지어 한동훈 특검, 방송사법 이런 걸 다 맞물려 있는 문제죠. 모두 다 묶어서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단판을 지어봐라. 단번에 협상을 하는 거죠. 야 이거는 최상병 여기까지나 하고 그러면 좋다. 그럼 김건희 문제는 여기까지 하라고 서로 다 각각 사안별을 놓고 테이블 위에 놓고 서로 원포인트 예. 놓고 서로 협상을 하면 그게 충분히 뭐 타협이 나올 수 제가 있다고 한 보는 얘기나 거죠. 비슷한 얘기거든요. 일단 네. 거부권 행사 자제하면서 예. 일단 당에 상당한 이제 그 상대적 자율성을 주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당위적인데 예. 지금까지 여러 행태를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니까 예. 아무리 우리 앵커께서 대안을 내보라고 그거 외엔 전 딴 대안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최진 원장 제안이 상당히 참신하고 네. 또 과거 우리 정치가 꼬일 대로 꼬였을 때 풀어온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통 큰 타협을 할 테면 그 정치권에 해봐라 여야가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여지를 확 넓혀줘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난 2년 반을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여야 영수회담에서 털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크게 다 놓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전혀 안 되는 구조라고. 그리고 옛날에 보면요 영수회담으로 담판을 했지만 그것도 안 되면은 원내 총무한테 일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시지 않습니까? 박이태 옛날에 또 누굽니까? 이쪽 박상천. 그래서 원내 대표들에게 일임을 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협상책이 나옵니다. 영수가 안 되면. 근데 지금 영수회담도 안 되고 있고 원내 총무, 그러니까 원내 대표 대화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당에 일임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가벼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좀 민감한 문제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모든 대통령들이 힘들 때 사실 자녀들 문제들 이런 부분까지 사실 빅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을 보호해야 여당 전체 혹은 국가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상당 부분 뭐라고 할까 희생이나 물러섬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거 예. 전적으로. 정치는
희생이 전제될 때 리더십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데 리더십이 생기나요? 지지율이 안 올라가죠.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당연히 야당의 공세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여권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야당의 공세가 주춤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은 요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의 뭐 비대면 경호처에서 조사를 받고 무슨 간접사고 한 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2달, 3달, 넉 달 전에 했다고 보십시오. 저는 이미 상황 종료됐다고 봐요. 지금에 와서 늦을 대로 늦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조금 힘든 힘겨움만 감수를 했다면 진정 문제는 예. 해결될 수 있었다는 우리 거죠. 두 분 그 뭐 기억 안 나세요? 4월 10일 총선 지나고 지금 네. 100일이 훌쩍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총선 직후에 뭐라고들 하셨어요? 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 뭐 안 내각도 바뀌었어요. 전면 개편하고 네.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앞으로 참 예. 답답합니다, 진짜. 이 권력 아무리 여권의 의석이 적어도 권력을 가진 쪽이잖아요. 집권한 가진 예. 쪽이 먼저 변해야 정치가 예. 달라지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리고 이쪽이 예, 바뀌어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리고 여권 쪽이.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그 모든 부담 본인에게 오기 때문에 뭐 큰 큰 이슈에 대해서 시간 끌면 절대 대통령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빨리 다음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제일 예, 최선의 방법이라고 아무튼 봅니다. 근데 뭐 대통령부터 저 변화의 모습이 생기지 않으니 야당은 또 더 길을 쓰고 당연하죠. 더 센 상임위원장들이 더 센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 그런 명분만 양상. 생기는 겁니다.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금. 언제까지 갈까요? 답답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덕이 부르는 아베 마리아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뵙죠. 안녕히 계세요. 우리들의